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불과 90여일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춰왔다. 실질적인 출마 선언문이라 불리우는 책 한 권을 던져두고 출마 여부를 고심 또 고심했던 안철수. 지난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안철수 후보. 그가 직접 전한 성공과 실패,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본다. 성공이라는 건 과정 중에 평가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과대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저건 내 모습이 아니다.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안철수. 대권에 도전하는 그가 품었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안 되거든요.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탈피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미공개본 대공개. 이름을 남기겠다는 허황된 욕심은 저는 없고요. 할 수 있다면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철수 후보의 세상을 향한 치열한 고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바람을 막는 자켓, 비를 막는 자켓, 그것만으로 쾌적하겠는가? 이젠 숨쉬는 자켓, 빠르게 땀을 내보내는 숨쉬는 하이벤트, 산이 숨쉬는 기술, The North Face. 훌쩍 대한민국 기업이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소비자 금융을 소출합니다. 러시안 캐시 중국 진출 기념 30일 이자 면제. 역시 역시 침대엔 과학이 필요해. 그럼 잠깐 자더라도 푹 자게 하는 게 과학이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봐 굿잠. 약속한 금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출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코스닥 상장사. 대출은 메이드코프.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할 걸로 봅니다. 언제쯤 할까요?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할 거예요. 50% 지지를 가졌던 안철수 교수가 5% 지지대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을 양보를 합니다. 꼭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사람이 있으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정치. 대통령직은 아니고요. 대통령직으로서는 조금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거죠. 뭐 서로 싸움박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가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정치력이 필요하죠. 예, 상당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출마한다 그러면 위력적일 거요? 박근혜 쉽지 후보나 않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안철수 교수님 빨리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분까지. 네. 네. 어떤 분이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의사로서 계속 남으셔서 질병 바이러스 백신 만드셔도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또 이제 컴퓨터 막 이게 주업이신데 이렇게 이쪽 보시다가 할 수 있진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갈림길이 많았는데요.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없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기심도 없어요. 저도 신기할 만큼 그러세요?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요. 그냥 제가 그 당시 아마도 정말 고민을 하고 마음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다 보니 집중하게 되고 다른 길은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생각보다는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뭐 자기도 그렇고요. 또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어떤 분이 뭐 서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서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작 어떤 법안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때 그와 반대되는 표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본질은 그동안 말로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 정말로 나는 모험심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그것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고민하는 순간이 그런 정말로 드물게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위기와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셔서 직원도 300명, 매출 400억 이 즈음에 네. 이제 우리 회사가 잘 됩니다 하고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하고 네. 깜짝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예. 또 그 결정을 하실 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도 1년 정도 그때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길었군요.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 네. 사실은 왜 그랬냐면 제가 경영하는 한 회사는 잘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작게는 소프트웨어 업계 또는 크게는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할 때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새로운 좋은 기업이 이제 생기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지도 않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산업 전반적인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생각이 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치 처음에 의사 그만두고 안녕고소 세울 때와 똑같은 종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면 의미 있고 재미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선택일까. 네. 그래서 이제 창업 10주년 때 기자회견 할 때 뭐 그 나름대로는 전격적으로 제 스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그 경영을 넘겨주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결정을 하실 때 그러면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나만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 의미 있는 일 또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인데요. 죽고 나면 뭐 제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제가 있음으로써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어떤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제가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는 제가 쓴 책이라든지 만든 조직이라든지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살았다가 없어지는 어떤 값어치가 있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게 제 모든 판단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그저 우쭈 하시는 건 왜 그러세요? 네, 이상하게 즐거워서요. 항상이 아니면 지금? 네,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즐겁습니다. 비결이 뭐세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작구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기다리고 운이 좋거나 또는 뭐 사회가 나한테 허락하면 그때 좋은 결과 가지는 거고요.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신 게 언제예요? 생각이 정리되신 게? 아마 사업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별로 최선 안 다했는데 성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몫은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나한테 여건을 허락해서 성공을 하는구나. 너무 결과만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고 또 성공했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영향 미친 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거 다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과를 찾아서 오거든요, 대학에. 와서 처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는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고민도 안 하다가 3학년 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꾸기는 또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막 이렇게 말라가죠. 불행해지죠.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님은 더 불행해지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자기가 부모님들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키는 대로 주위 사람들 기대대로 사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불행하니까 주위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진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해지게 하고 싶으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주위 사람들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계속 행복하면 진심으로 행복하면 그 바라보는 주위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하는 게 단기적으로 주위 사람 기쁘게 하는 선택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결국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불러내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시대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격은 충분해요. 네. 그러나 시대가 정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남들은 또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끔 시간 있으시면 몽상하신다면서요.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근데 장기 계획은 안 세웁니다. 장기 계획은 몇 년이 장기 계획인가요? 5년 정도 후부터가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5년 이후는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의사 그만둘 때 그때 제가 깨달았죠. 저한테 장기 계획이 안 맞다. 왜냐하면 평생 저는 의사로서 살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장기 계획보다는 매 순간 열심히 살면 그러면 다음의 선택이 저절로 저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전 정신, 도전이라는 게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런 수식어를 붙이시기도 하는데 저는 도전했다는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도전이라고 하면 스스로 열심히 이렇게 기회를 찾아다니는 게 도전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갔던 적은 없고요, 제 기억 속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기회가 제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기회 간에 이제 고민하고 결국 선택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도전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도전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도전의 기억이 없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힘들다는 의대 공부를 십몇 년을 하고 십수년을 하고서 다른 컴퓨터 쪽에 와 계시면 그러면 의대의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덕담하시기를 만약에 의대를 안 가고 경영대나 공대를 갔으면 좀 더 빨리 회사를 일으켜서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했지 의대를 안 갔으면 지금 반도 못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 기억이라는 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던 것도 1,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요. 없어져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은 자기 몸이니까요. 그건 계속 하더라고요. 의대 다닐 때 제 생각해 보면 의대는 그 공부량이 거의 초인적이거든요. 의대에서 배웠던 그런 그 삶의 태도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그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 직업을 바꾸면서도 열심히 하게 됐던,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교훈 흔적들이 그대로 제 몸속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후회도 하셨나요? 왜 이 길로 들어섰나? 제가 감정 소비하는 후회는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비교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더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 같으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정 소비 안 하는 비결은 뭔가요?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 일이 보면 그 내가 영어 표현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하거나 또는 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정말 후회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덧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항상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꼭 또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런 경우 있죠. 제일 좋은 예가 시험 칠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으로 27년을 살다 보니 항상 시험이 이렇게 제 주위에 많았는데 나흘이 남았어요. 어떤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나흘 내내 공부를 해야지 겨우 한 번 보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틀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반밖에 못 봐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많은 제 동기들은 그때 그냥 실망해서 자포자기 돼서 그냥 이틀 다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마저 버려요. 예, 마저 버리는데요. 저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그런 적이 처음에 몇 번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정신을 차렸던 게 내가 비록 이틀 바보같이 보내버려가지고 반밖에 못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나가 버린 이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틀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틀이니까요. 거기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항상 안보 보고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2m 되는 물에서 수영하는 거랑 태평양에서 수영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작은 걸 잘하는 사람 큰 것도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역량이 숨어 있기 때문에 외단할 수가 없네요. 실제로 다녀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원장하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면에서는 대선 후보로서 아주 만약에 나온다면 훌륭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자 그러셨잖아요. 실패를 기억하지 말자는 누구에게나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데, 성공도 기억하지 말자,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처음 신문에 났을 때가 88년이에요. 만 22년 전에. 그때 아주 큰 신문 사회면에 처음 기사가 났는데요. 처음에 어린 마음에 저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고 부모님에게도 자랑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산다면 그 사람은 아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죠. 주위 평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정도 발전을 했는데요. 주위 평가 내지는 언론의 평가는 항상 이렇더라고요. 항상 과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데 다시 더 이렇게 오히려 식상을 했는지 주위 평가나 언론은 더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이렇게 지나치게 과대평가 포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인데 이렇게 과대포장된 자기가 자기인 줄 착각을 하다가 또는 과소평가되는 자기가 정말로 자기인 줄 알고 실망하면서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요. 네. 그러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주위에 과대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저건 내 모습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주위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모습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네. 자기 중심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네. 성공했다라고 느끼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게 저는 과정 중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성공이라는 건 과정 중에 평가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과정 중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을 공부하시다가 또 기업가 정신 공부하셨고 실제 경영자를 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자신이 이루는 것에 대해서 뭐 성공의 개념이 무엇이든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건 우선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자기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위로 시선을 돌리자면 도대체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게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였다가 자기가 그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야구 쪽으로 갔어요. 근데 결국은 마이너리그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만두고 농구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유명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걸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금방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뭘 잘하는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뭐 거의 한 10,000가지 정도 일이나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건 10개가 안 되고요. 나머지 9,990개는 그냥 자기 편견과 선입관으로 나누는 거죠. 이건 나한테 맞을 거야. 이건 나한테 안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냥 하고 놓고 마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한 번씩은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에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인데 자기에게 맞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에게 맞는 분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걸 또 발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번 도전을 하면서도 매번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학년 학생이 찾아왔어요. 기계공학과 학생인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흥미가 없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래서 고민해 봤더니 산업 디자인 쪽이 자기에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자기가 1년째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쪽을 이렇게 전과를 하거나 시도를 못 해봤대요. 왜 그러냐면 겁이 난대요. 자기에게 혹시나 그걸 했는데도 안 맞는 걸 알게 되거나 또는 그렇게 된 경우에 그때 썼던 시간은 보상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헛되게 낭비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강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물살의 세기를 알려면 그 1년, 2년 계속 강둑에서 강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알려면 신발 벗고 강물에 뛰어들면 그 강물의 세기를 자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영어 표현으로 connecting the dots이에요. 자기가 dots이라는 게 어떤 뭐 선택과 행동들이었던 건데요. 그게 젊을 때는 좌충우돌 하면서 자기가 한번 시도해봤던 일들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연결이 돼 있을 거다. 네. 사람이라는 게 그전에 성공했던 경험이든 실패했던 경험이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그 다음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 성공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그런 젊을 때 실패가 오히려 나중에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될 수도 네. 있다는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네. 한번 시도해보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네. 되돌아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날 이렇게 키워주셨던 게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큰 그 뿌리가 된 것 같다라든지 역할을 하신 것 같다는 건 어떤 거세요? 그 아버님이 직접 저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드물고요. 그 아버님도 이제 경상도 남자분이니까 저도 경상도 남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말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말로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마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제 기억이 나는 몇 가지가 책 많이 보셨고요. 아주 나이 들어서도 책 많이 보시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신문에 아버님이 났어요. 조그맣게 기사가. 근데 그걸 내용을 보니까 저희 그 집 앞으로 신문 배달 소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대요.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치료해 주신 다음에 치료비를 이제 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야단치고 뭐 신문 저 배달하는 애가 무슨 돈이 있냐고 이렇게 돌려보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담으로 신문에 나섰던 네.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대 졸업할 때 정도니까요. 그때 되면 아버님이 50이 넘으셨는데요. 그때 전문의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것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저한테 영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요? 어머님은 그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세상에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 교만함에 대한 경계. 그래서 신문에 나고 했을 때도 그 교만해지지 말라고 항상 그러시고요. 또 뭐 굉장한 자리들 제안받고 할 때도 제가 있을 만한 곳은 안 된다, 못 된다.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사람들 입에 그렇게 많이 오르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방송이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고요. 보지도 않으시고요. 보시긴 하죠. 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보실 텐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교만함에 대한 경계, 네. 타인에 대한 배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존댓말 쓰셨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화인데요. 그러면 댁에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깨우시면. 예, 학교 갈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말씀하시거나.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 가자 이럴 때는. 그때도 이제 일어나세요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부르실 때는요? 예, 그때는 이름 부르셨던 것 같은데요. 철수야 하셨어요? 예, 지금은 저희 아이 이름으로 존댓말하죠. 그래서 누구 아범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런 게 별로 거북하거나 좀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게 어렸을 제 또 아내랑도 네. 완전히 경칭은 아니지만 서로 네. 존댓말 하면서 네. 살고 있으니까. 부부싸움을 하실 때도 그러신다면서요? 존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뭐 극존칭은 아니고요. 네. 중간 존칭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요로 끝나는. 예, 그러니까 뭐 싸움이 제대로 될 리는 없죠.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혹시 따님한테도 존대하시나요, 그럼?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애한테는 이제 거기까지는 부모님한테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따님을 키울 때는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고 가르치세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크게는 인생도 있고 작게는 매일매일 일들도 있겠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 대학교 4학년이 돼요. 이제 졸업반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어떤 쪽으로 대학원 내지는 전공을 택할 건지가 고민이 많을 때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정말로 어떤 게 자기에게 맞는 선택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선택만 하면 어떤 선택이든지 저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매일매일 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급한 일들은 눈에 닥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일일수록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네.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놓고 보면 급한 일들은 다 했지만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시간 계획을 세워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을 하라. 그러면 중요한 일들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의사에서 컴퓨터의 길로 갈 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인 되시는 김미경 교수께서 그때 굉장히 반대하셨다고. 굉장히는 아니고요. 저한테 조언이죠. 조언인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의사 했었죠. 얘기를. 예, 제가 고민 한참 하고 있을 때. 노벨 의학상을 꼭 탈 거라고 믿었었다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가족끼리는 또 그런 망상을 안고 사는 법이니까 서로.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고민할 때 이제 제가 의견을 구하면 자기로서는 의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결정한 다음에는 뭐 찬성도 하지 않지만 반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마운데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가족이 심하게 반대를 하면 끝까지 이렇게 제 고집을 피우지는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세요? 만약에 반대가 정말 심했다면? 심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운 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정말로 고민 많이 한 다음에 정말 고민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들이 뭐 제 아내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아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뭐 고마울 따름이죠. 네. 뭐 사업이면 사업, 연구면 연구, 뭐 하나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분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뭐 콤플렉스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컴플렉스가 사실 많은 편이기도 해요. 있으세요?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저 같으면 남과 비교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저한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간의 비교거든요. 네, 비교할 사람도 별로 사실 없으시잖아요. 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롤 모델들이 많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저 스스로 간의 비교인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남 탓을 잘 못해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결국은 저 자신부터 돌아보고 저 안에 어떤 것들이 거기서 고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 사는 게 좀 고달프죠, 기본적으로. 정말 고달프시겠어요. 그럼 다퉈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싸움이라는 거. 예, 싸움은 거의 싸우거나 남에게 화내기보다 저한테 화를 많이 내는 편이죠. 그러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가진 그렇게 내부를 계속 보면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나한테 화낼 땐 어떻게 내세요? 예, 부끄러운 얘기인데 샤워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 고함 한번 지르기도 하고요. 목욕탕에서 물 틀어놓고 고함 지르면 남들이 못 들을 것 같아서요. 그냥 악 하고 소리 지르세요? 예. 고함도 작게 치실 것 같은데. 작게 쳤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공부하시느라 자유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들으셨어요? 예, 네.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제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게 영화를 보는 거고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영화들 저는 좀 따뜻하고 잔잔한 영화들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헤어스프레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주노라든지 네.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 또 SF도 참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매트릭스 같은 매트릭스에서요. 예, 시리즈들 좋아하고요. 네. 영화 네. 극장에 가셔서 극장에 갈 때도 있고요. 네. 그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상영하는 경우 같으면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네. 저도 지금 저기 비교도 안 되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많으시죠 저보다. 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사는 게 네. 제가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 즐길 수 있으면 참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영화관을 갈 때는 네. 저기 아바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아바타 봤을 때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봤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밖에 나가시면. 저 예전에는 긴가민가 의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는 보자마자 확신에 차서 그냥 오시더라고요. 확신에 차서 와서 사인을. 예, 사인 내지는 사진. 학수, 예, 사진인데 네. 예전과 달라진 게 손을 잡으시려는 분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네.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어떻게 해주세요? 예, 뭐 저기 원하신 대로 해드려야죠. 원하는 만큼 다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네. 가능한 한 이제 기회를 봐서 도망치고요. 성공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재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모아두신 재산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안연구소 창업한 이래로 그 직원들에게 그 주식 증여한 이외에는 그 주식을 거의 팔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월급만 받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산 가치로 치면 안연구소 주식 가격으로 치면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네. 그건 제 재산이라고 우선 생각을 안 하다 보니 네. 그냥 일반 전문직들 월급 받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별로 없다. 주식은 있으나. 일반 전문직들이 이렇게 그 씀씀이가 해프지 않고 열심히 네. 모아놓은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그는 그 경제 민주화 문제나 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과 그 예전부터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할 것이고 이 고민하는 과정이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너무 어렵고요. 네. 유럽에서도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는 또 이 와중에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느냐 얘기가 많잖아요. 네. 한 가지만 조언하신다면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 단기적인 편법 같은 쪽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손이 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 단기적인 편법은 주홍 글씨 같더라고요. 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는. 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로 우리나라는 거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한국 대기업이 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가? 그것은 수직적인 효율화를 잘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그 하청업체를 통해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최고의 품질의 부품이나 컨텐츠를 받아내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인 쪽이 강한데 지금 현재 거대한 흐름은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융합이 되면 그게 더 심합니다. 융합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미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와 평등한 관계라고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네. 그 사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융합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게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보면 예전에 왜 저기 정부 초창기에는 대기업 쪽에 많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네. 이렇게 바랬었던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IMF 환란 이전에는 일자리가 그 대기업에서 많았는데요. IMF 환란 이후에 그 저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화를 하고 공장도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자꾸만 줄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뭐 120만, 130만 밖에는 대기업에서 고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2천만 명 일자리는 어디냐면 네. 대부분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데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기업의 이런 수직적인 하청 구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여력이 없어서 계속 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업체들도 제대로 그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도 그런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 구조가 문제점이 커. 그래서 우리가 바꿔보자고 뭘 하자고 이런 사람의 수가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그게 크리티컬 매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렇죠. 사회가 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김재동 씨랑 같이 이렇게 그 좌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국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자기가 공연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도 그 거의 100% 경로당이 있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집단도 그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네, 네. 결국은 이쪽이 정권을 잡든 저쪽이 정권을 잡든 그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재동 씨 말로는 만약에 대학생들 중에 30%가 투표를 하면 아마도 등록금이 30% 인하될 테고 50%가 투표를 하면 정말 반값 등록금이 될 테고 뭐 100% 투표를 하면 아마 공짜로 다들 다닐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안 바뀌냐면 별로 이렇게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잘해줘봤자 정치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프레임을 규정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바꾸려는 동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던데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타더스트거든요. 네.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간에 의미 있는 가치를 나누다가 다시 뭐 별먼지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염색 잘 나왔다. 머릿결이 부드러워. 얼굴이 확 사네. 나 미용실에서 염색한 거 같지? 태아닌과 타우린 성분이 염색 후 머릿결까지 폼나게. 폼이 난다 비긴 크림 폼. 머릿결까지 폼나요? 어려 보여요. 준중형에도 급이 다른 스펙과 차원이 다른 스마트가 들어왔다. 준중형의 가장 혁신적인 시절이 왔다. The Valuable 3, K3. 걸을수록 자신있게 이지턴 리복. 아빠 왔다. 달려가는 속도는 Fast. 택배입니다. 아싸! 날아가는 속도는 워프!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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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 워프 올레. 그럼 종교가 없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힘들 때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거세요?
제가 종교는 없지만요. 어떤 절대적인 힘은 믿어요. 그 절대적인 힘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중앙 정도에 위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저라는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있고 지구도 이런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행성으로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건 그걸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그런 거대한 힘에 대한 존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타더스트거든요. 별 먼지. 보면 지구도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가 됐고요. 그리고 사람 몸들도 다 이 별 먼지들인데 그게 모여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죽고 나면 다 이제 별 먼지가 돼서 흩어지는 게 사람들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 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고 언젠가는 별 먼지로 흩어질 사람들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이런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간에 의미 있는 가치를 나누다가 다시 별먼지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3년 동안 안 보이시다가 변호사, 이소은 변호사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직 낯설어요. 세상 끝까지